너무 이해를 못하면 질문을 못해요. 반 이상의 애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냥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해주시면은 어느 무엇보다도 값질 거다. 이거는 사교육으로 100% 해결이 안 돼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입니다.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6월 달엔 뭘 하죠? 7월 달에 여름방학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한 6월 중순부터 학부모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요. 여름방학을 준비할 때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시간과 돈 낭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랑 돈을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도 생각만큼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사례가 문법 특강, 특히나 초6, 중1, 중2,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학생들도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문법 특강을 듣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대치동에서 한 10년 이상 계속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 문법 특강을 듣는 아이들, 특히나 초등학교 한 6학년, 중1 이런 정도의 아이들의 상당수가 반 이상이에요. 수업을 못 알아들어요. 수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약간 왜곡시켜서 받아들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문법 특강은 이 꼭지들이 있어요. 좀 이제 솔깃한 거,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투부정사라는 거는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렇게 알려줘요. 명사적 용법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안다고 전제한 다음에 설명을 하거든요. 이 단어는 지금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잖아. 따라서 답은 5번이야. 다음 문제. 이게 설명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 품사랑 문장 성분, 이 문법의 기초 용어들이 정립이 안 됐다 하면은 이 설명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용어를 갖고서 제3의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문법 특강은 상당수의 경우에 반 이상의 아이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적다. 물론 이 와중에도 이걸 뚫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예문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했던 말을 가만히 곱씹어보면서 예문이랑 계속 끊임없이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실마리를 맞춰가면서 이게 이 소리였구나. 수업 시간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보는 거예요. 책 보면서 설명 들으면서 계속 정의도 찾아보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책도 이렇게 앞에 내용이 적혀 있으면 앞에 내용을 보고 수업 들으면서 여기도 보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또 보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 많이 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가끔 나타나요. 네, 가끔 나타나죠. 네. 요런 아이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다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제 제3의 응용문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죠. 설명이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말이야. 이게 정의거든요. 이 정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웃긴 것만 이제 머리에 남아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who 쓰고, 앞에 사물이 있으면은 which를 쓴다. 앞에 장소면은 where, 앞에가 시간이면 when 이렇게 쓴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building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이게 사물이면서도 동시에 장소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which야, 저기 where야, 뭐야? 이게 몰라. 근데 이제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 이 수업 분위기가 괜찮아요. 왜냐? 너무 이해를 못하면 질문을 못해요. 이게 반 이상의 애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냥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이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 이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is가 뭔지 물어봤는데 이거 전치사라고.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학 문법 특강 들었을 때 벌어지는, 반 이상의 아이들한테 벌어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해결책은 있습니다. 품사랑 문장 성분, 문법 용어를 익히면 돼요. 근데 이 문법 용어를 익힌다는 거는 명사는 이름이고 동사는 동작이다, 이 개념 정의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명사라는 말, 주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문이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영문법 필수 공식, 요 책 공부하면 됩니다. 네. 아니 이 영상을 지금 책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만든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책이 있다면 그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약간은 그 편파적인 느낌이 나. 우리가 쓴 책을 우리가 자꾸 언급하니까 네. 편파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 훈련하는 책이 없다니까요? 시중에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문법 책 자체가 품사편 이렇게 영문법 품사책 이렇게 써 있는 책도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일반 문법 책이랑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을 읽어서 문장에서 제시되는 단어들의 품사랑 문장 성분이 뭔지를 밝히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들이. 네.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거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정도의 책이 영문법 필수 공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다. 훈련하시면은 이제 수업이 이해가 될 거다. 그래도 문법 특강 중에 타겟이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 이런 특강도 사실 있으니까 그런 문법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들으면 좀 괜찮은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예비 중1의 가장 기초반 문법이라고 하는 문법 특강도 전제 지식이 엄청 많아요. 그 수업조차도 가장 기초반, 예비 중1의 가장 기초반조차도 이 품사랑 문장 성분이 다 성립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학원이라는 데서 요거를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런 게 수업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재가 없거든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만들기가 교재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문법 체제가 실은 여러 개인데 시중에서 사용되는 이 문법을 그 분석하는 그 이 카테고리가 이 그 세계관이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정립을 한 다음에 그 하나의 일관된 걸로 자료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은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전에 이제 시중에서 품사 문장 성분을 훈련하는 교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 학원에서 강사 한 명이 이거 다 만든다. 이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아이가 지금 일기도 못 써요. 그런데 에세이 특강을 듣는 거예요. 이것도 효과적이기 힘들다. 대체로 이런 특강들이 뭘 알려주냐면은 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오문단 쓰기, 네. 도입부 쓰기, 본론마다 패러그래프 나눠갖고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쓰고 결론에서 in conclusion 쓰게 하는 거 이 틀을 주로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지금 이 학습자가 자기가 일상적으로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기도 지금 못 쓰는 상황인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그 격식이 막 갖춰진 틀을 막 먼저 배운다. 이거는 소화가 안 돼요. 일기를 못 쓴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에세이 특강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좀 쓰는 게 유익한 건지 일기를 못 쓴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했던 일 중에서 좀 큼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갔다. 아빠가 나를 차에 태워다 주셨다. 학교에서 수업 들었고 쉬는 시간은 뭐하고 놀았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는 뭘 했다. 누구랑 같이 왔다. 집에 와서는 뭐 했다. 목욕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은 다음에 TV 좀 보고 숙제를 했다. 요 정도를 표현 못한다는 게 일기를 못 쓴다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 내 삶에서 항상 반복하는 거 거의. 요거를 못 쓴다는 게 일기를 못 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초가 없는데 이 위에 거 고급 단계 거를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에세이 쓰기 이런 거는. 이거는 무너진다. 세 번째도 종종 배우는 케이스인데요. 일상적인 회화를 못하는데 디베이트 특강을 듣는 겁니다. 일상 회화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일기를 안 쓰고 말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오늘 뭐 했는지,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점심시간에 뭐 했는지 이런 거를 표현을 못하는데 디베이트 특강을 듣는다. 디베이트 특강 정도 들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일상적인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문뜨문 약간 더듬더듬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이제 물어보면 바로 답하는 거.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네. 이제 깔깔깔 웃는 게 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디베이트 좀 시작해도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말하신 거랑 똑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웃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읽은 거 기반이 없으면은 디베이트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 디베이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낌이 뭐냐면은 글로 쓸 법한 내용을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상당히 고급 단계예요. 네, 네.
요거를 그냥 거의 체화가 돼서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일상회화도 못 하는데 디베이트 특강을 듣는다고 이게 형성이 되냐? 어떻게 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가서 그냥 구경만 하다 오는 거예요. 약간은. 팀 나눠서 엑서사이즈 네. 하는데 자기 차례 돌아와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마음은 네.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영어로 말하는 거 나 싫다 이렇게 돼요. 디베이트랑 에세이 공통된 건데요. 그러니까 픽션, 논픽션처럼 이게 영역이 좀 다른 것처럼 일상과 학술적인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일상은 일상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초 디베이트야. 그럼 나 이거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뭐 대학생이라든가 성인들이라면 그게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보는데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 이걸 따로따로 배워서 하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냐면 그냥 말하는 채를 이용해서 그걸 조금씩 이제 글 쓰는 채로 바꾸는 과정이 이런 이제 디베이트라든가 에세이 쓰는 이제 지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롭게 일상어를 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지도하는 방법이 정말로 제한적이고 그렇게 지도하는 곳이 없으니까 입장에서는 그냥 독학처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도하는 게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북클럽이다. 북클럽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제 특강 같은 거는 취지가 다 좋아요. 뭐 배우는 건 있을 건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안 나올 거다. 이게 저는 이제 약간은 학원의 비극이라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있어 보이는 책으로 안 하면은 이게 모집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있어 보이는 책으로 하게 되는데 되게 묘한 게 아이들은 잘 모여요. 하지만 안 맞는 애들이 많다. 그 특강의 성격이 또 뭐냐면은 무시험으로 수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방학 특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로 이런 거 다 뚫어나갈 수 있는 친구다 하면은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통적으로 자녀의 영어 실력과는 조금 난이도에 안 맞는 높은 뭔가 특강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효과를 잘 못 누리는 이런 경우들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방학이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 비니까 그게 이제 그 시간들을 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으로 좀 채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선택할 텐데 그러면 어떤 좀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활동을 하나씩 뭔가 추천을 해주신다면 지금 만약에 내가 정말 기초 단계다 하면은 AR1 같은 거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마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짓는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자신감을 줘요 사람한테. 그리고 이 원서 읽기 같은 거 특히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단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자꾸 찾아보고 싶어요. 이게 약간은 이 습관을 굉장히 바꾸기 힘들어 하거든요. 못 넘어간다. 나 이게 모르겠으면 못 넘어간다.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한번 해보면은 단어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어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뭐가 차이가 나냐? 자신감이 일단 차이가 나고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텍스트 안에서 단서를 찾으면서 읽어나가는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그 믿음에서 차이가 나요. 이게 있고 없고는 사실은 줄글을 얼마나 혼자서 읽을 수 있냐 이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경험입니다. 제발 어려운 것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5분 정도 읽을 수 있는 책이라도 그거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달라지실 거예요. 많은 경우 이제 한 달 방학 특강 때 무리수를 좀 두시는데 저는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한 달 동안 영어 실력에 큰 변화를 주고 싶다. 근데 요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한 달 동안 물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이걸로 영어 전체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거의 연장선상이다 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생각이 아닐까. 그러면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 무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깨가 다친 게 이제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다른 운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턱걸이를 해. 그러면은 남은 에너지 다 쓸 수 있어. 그거 저기 운동 많이 하신 분들 하는 거거든요. 그거 따라 하다가 어깨 나갔잖아요.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공부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 공부도 무리를 하면은 다친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쉬게 된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못한다. 방학인데 워킹맘이셔서 이제 보육의 측면에서 어디를 보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어쨌든 어디를 보내야 될 텐데 원장님들이시라면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보육의 차원에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면은 역시 태권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권도 상징적인 건데 너무 이제 앉아서 하는 공부만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앉아서 하는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좀 아이가 느끼기에 공부의 강도가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부의 강도는 높지 않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평소에 느꼈던 스트레스보다는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평소 학기보다도 더 시간 여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의 부모님들은 뭐 무슨 특강이다 또 어딜 보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 아이는 그런 특강까지 보낼 예를 들면 아직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서 예를 들면 아 책을 그냥 읽힌다거나 뭐 이런 그냥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이게 아 너무 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교육도 사실은 이제 학원 차원에서 뭐 홍보 같은 거 할 때 뭔가 좀 이제 야, 굉장해 이런 마음이 들게 다들 홍보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해보면은 그게 나쁜 거라고 보기는 힘든데 뭐 다 유익한 면이 있지만 뭐 환상적인 거, 저 세상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뭐 비밀스러운 내용, 여기서만 뭐 접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에 맞고 내 흥미에 맞는 내용을 충실하게 몰입해서 하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학습은 없다. 그리고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결국에 혼자서밖에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이제 대표적인 게 책 읽기인데 수업으로는 뭐 이렇게 독해 지문 내용 같은 거 설명해주고 의미 어떻게 잘 파악하는지 요령 같은 거 알려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비슷해져요. 수업 같은 거 많이 듣다 보면은. 근데 안 되는 건 뭐냐? 혼자 책 읽기, 혼자 글 읽기. 이거를 하게 해주시면은 어느 무엇보다도 값질 거다. 이거는 사교육으로 100%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혼자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방학 동안에 신장시킬 수 있다 하면은 무엇보다 값질 거다. 제가 뭐 방학 특강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실은 이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이냐? 한번 시작했으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는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동원해서 이래저래 이제 비교해보고 견주어보고 하는 거 해야죠. 정보도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다음에 결정은 내렸다. 주어진 정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 내렸다. 하면은 막상 이제 돌입을 해보면은 예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어느 학원에 어느 특강에 들어도 어느 정도 이런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결정 내려서 정했다 하면은 그냥 고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기에 달렸다. 내가 이제 배우는 선생님이 최고다.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최고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최고고 이제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이제 수업 들어보고 좀 안 맞는다 해서 딴 데 바꾸면 또 안 맞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정했으면 고한다. 근데 영 아닌 거는 제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쓰기 특강을 신청했는데 막 모의고사 그 수능 걸 푼다.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면은 다 취지가 있는 거다. 갖고 있는 정보에서 최선의 선택 내렸잖아요. 최선 다하는 거죠. 요 마음가짐 아이한테도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이걸 방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여름방학 시간표를 한번 정해보고요.
그 시간표 안에서 저희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